자, 이번 시간에 챕터 2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우편물이라고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통상과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갖다가 다뤄볼 텐데요. 해당 파트에서 출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나와 있죠. 특히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 얼마 초가 됐을 때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배달 기한입니다. 우편물을 갖다가 언제까지 이제 배달하느냐,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부분은 나중에 손해배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이라고 해서 규격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까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보시면 권장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권장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와 예를 섞어가지고 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장 요건과 그 다음에 규격 요건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1절에 보시면은 지금 우편 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 기한이라고 되어 있고, 먼저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보편적, 선택적으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우편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편적, 선택적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서비스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서는요, 통상과 소포 우편물로 일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우편물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 교재 이번 파트에 나와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통상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지라는 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 전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들어가고요. 소형 포장 우편물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신과 의사 전달물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세분화한다라고 하면 서신, 의사 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편지, 이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포라는 건 뭐냐? 이거 외 나머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위 1과 2의 우편물에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록 취급한다라는 것은 등기한다라고 했었죠. 등기. 즉 배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편물의 이동 경로라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배달이 완료가 됐는지 이걸 전부 다 기록되는 것을 갖다가 등기라고 했는데 그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하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특수 취급이라고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가 취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부가와 특수 취급 관련했을 때는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혼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라는 게 특수 취급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건 뭐냐라고 하면 통상과 소포가 있잖아요. 2kg이야 20kg, 이 중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라 하더라도 등기해서 보내는 것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지만 등기하지 않더라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예요. 자,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보고 무조건 등기가 돼야지 보편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등기하지 않거나 등기해서 뭔가 특수 취급되는 것까지 다 아우러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찾아봐도 실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위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하거나 부수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뭔가 여기다 덧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과정에 앞뒤에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여기서는 부가와 부서에 대해서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그냥 대충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서비스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1번, 2번에서 가장 극적으로 달라지는 게 초과예요. 초과. 그래서 중량에 대한 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사례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얘가 보편적인지 아니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인지를 갖다가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갖다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린다면 통상 우편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소포 우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점이 이거는 2kg이고요. 여기서는 20kg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준 삼아서 이쪽은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초과입니다. 통상 우편물 2kg 이하라고 한다면 보편적이에요. 소포 역시 20kg 이하다라고 한다면 보편적이에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고요. 반면에 2kg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 20kg을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이 뭐냐라고 하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여러분이 어떤 사례를 딱 접근했을 때 얘가 분류상 보편적이다, 선택적이다 이걸 갖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1번과 2번의 우편에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한 우편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똑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요게 4번부터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는 없던 내용이 이제 추가되는데요.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물 방문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우편이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를 한다, 종친회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주소와 성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요. 쫙 입력하고 그걸 갖다가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보고 다 거기에 이제 어떤 우편물이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그 편지 내용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각의 받는 분에 대한 그 주소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관리해 가지고 각각 우편물 갖다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 보내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전자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사전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팩스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편물에 대한 방문 접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전화하고 와서 택배를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우편물에 대한 방문 접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열거된 이 네 번째 내용은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서 다른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또는 차량 장비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언뜻 보면 당연히 우편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고 뭔가 보내야 되니까 우표나 우편엽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선택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편시설, 여기에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을 갖다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 이런 걸로 해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또 이 시설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표라고 돼 있잖아요. 우표도 단순하게 제가 우편물을 보내는데 붙인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한다라고 하면 나만의 우표라는 게 있어요. 나만의 우표. 그러니까 기념이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우표로 만들어요. 그런 것들까지 발전이 된단 말이죠. 우편 엽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 맞춤형 엽서라든지 아니면 광고 우편 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편 요금에 대한 표시 인형, 인쇄된 봉투, 그 다음에 차량 장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6번째 보시면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뭔가 물건을 갖다 보내려고 한다면 박스가 필요하죠. 조금 물건이 크면 그래서 박스 같은 것도 이제 몇 호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봉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 보내려고 할 때 봉투를 갖다가 구입해서 여기에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에 보시면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편적과 선택적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중량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배달기한이라고 돼 있죠. 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갖다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밀하게 알아둬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배달기한이라고 돼 있지만 중간에 보시면 송달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배달기한이나 송달기준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가 약속했어요? 우정사업본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냐 어떤 경우는 우정사업본부냐 경우에 따라서는 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두 번 나오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익숙해지지만 계속 공부한 내용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요. 어차피 제가 이제 이론 강의 끝나고 문제풀이까지 다 끝난 후에 이제 주제별 어떤 테마별 이런 것들 갖다 정리해서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때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편물에 대한 배달 기한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 구분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를 포함합니다. 등기를 포함해요. 등기. 요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반 수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록 취급하지 않는 수포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보내는데 그걸 갖다 등기하지 않고 일반으로 보내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편물에는 일반 통상 우편물도 있고요. 그냥 등기해서 보내는 통상 우편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포함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일반 통상, 그 다음에 등기 통상 우편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소포는 뭐만요? 일반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등기 소포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소포는 위로 해서 일반으로 해가지고 위로 가고요. 위에 나와 있는 통상 우편물 등기를 포함한다는 것은 일반 통상 우편물과 등기 통상 우편물을 갖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느낌상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통상 우편물 이렇게 되면 등기하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통상 우편물은 등기를 포함해서 일반에다가 등기까지 포함해서 집어넣고 반면에 요거는 소포는 일반만 들어간다는 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길특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이길특급은 뭐만 얘기하는 거냐? 통상 우편물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소포라는 거 있죠? 등기소포. 요거는 다음 날까지 배달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그래서 이길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길의 개념이. 그 다음에 당일특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자, 처음 공부하실 때 요게 좀 헷갈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길특급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통상 우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소포는 당연히 소포죠. 자, 근데 왜 등기소포는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배달 기한이 달라요. 등기소포는 다음 날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길특급과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일특급에서는요. 통상 우편물과 소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분에 그 대상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나온 게 막 헷갈립니다. 이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송달 기준도 먼저 요거를 보세요. 당일 특급. 오늘 보내면 들어가요. 그게 당일 특급이죠. 접수한 당일 몇 시까지요? 20시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과 시간이 6시에 끝나니까 오후 18시까지 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시까지요? 20시 이내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길특급이라고 했었으니까 접수한 이길이라는 거는 한자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오늘 보내면 내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등기소포라고 돼 있잖아요. 등기소포도 접수하면 그 다음날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까다로운 게 요거예요. 자,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와 관련했을 때는 제가 여기다 잠깐 내용 갖다 적어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월요일날 화, 수, 목요일이 있단 말이에요. 편의상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길특급과 등기소포다라고 하면 접수한 날이 1일이다라고 하면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D 플러스 1 이렇게 해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여기 보세요. 비고란에 D가 나오잖아요. D. D는 우편물 접수한 날입니다. 접수한 날.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니까 접수를 1일 날짜였으면 그 다음 날 2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일 날짜 화요일 날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요게 송달 기준 관련했을 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보세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D 플러스 3이 됩니다. D 플러스 3. 자, D. 1일 날짜에 만약에 일반 소포나 아니면 통상 우편물 갖다가 접수시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D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3 하면 언제까지 들어가요? 4일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요일, 즉 월요일 날 접수하게 되면 통상 우편물 등기 포함한 거 일반 수포는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들어간다는 겁니다. 목요일까지 배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해서 금요일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접수한 다음 날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D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D 플러스 3은 제가 여러분께 뭐 창작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련된 배달기한을 갖다 제시할 때 지금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D 플러스 1, D 플러스 2, D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차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월요일이 되면 접수를 D라고 해서 1일 날짜로 하고 여기다 3 더하면 4일 날, 목요일 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뭐뭐한 날로부터 뭐뭐한 다음 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송달 기준 보시면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제주 선편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있고 제주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길특급이나 등기수포 관련했을 때 제주도로 보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자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를 이렇게 이길특급과 등기수포로 보내는 데 있어서 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길특급과 등기수포는 접수한 다음 날, 즉 D 플러스 1이지만 제주도는 선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가 더 걸려요. 그래서 D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배달기한은요.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손해배상하고 내용이 조금 연결이 돼요. 손해배상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이 지연 배달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갖다 잘 잡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답안에 보시면 도서산간 오지의 배달기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교통 요건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물을 갖다 운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배달기한 이런 일반적인 상황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합니다. 왜? 자,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다음에 우정사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전국을 9개로 나눠서 각각의 지방에 지방우정청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서 우편물에 대해서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는 누가 더 잘하겠어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넓은 거죠.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작지만. 그래서 우편물에 대해서 보낸다, 받는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반적인 배달기한을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기준점이 나와요. 뭐가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면 우편 집중국으로 해서 기준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운송하기 어려운가, 배달하기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번에 보시면 접수 우편물 기준이라고 해서 자 접수한 그날의 관할 집중국이라고 했는데 우편 집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집중국이라는 것은 우편물 갖다 대량으로 취급하는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국으로 운송하기가 어려운 지역, 이게 이제 접수 우편물 기준이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추가가 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가 더 추가된다 이런 식으로. 배달 우편물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집중국에서 배달국이라는 건 배달 우체국을 얘기해요. 배달 우체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반적인 배달 기한을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관할 집중국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운송하고 그 다음에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 그게 이제 여기서 접수 우편물 기준,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역적인 선정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자, 그러면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건 각각 필요 일수를 갖다가 합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자,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하면 D 플러스 3이라고 했었잖아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섬이 굉장히 많아요. 섬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여기 있는 뭐 섬으로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필요 일수를 갖다 다 더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루가 더 걸린다, 여기에 하루가 더 걸린다라고 하면 D 플러스 5로 해서 이제 배달 기한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나번에 보시면 다른 지방 우정청장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 필요한 일수를 합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서 배달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여기도 어려운 지역도 있고 여긴 접수가 어렵고 배달이 어렵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루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도 하루가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방우정청장에서 다르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그 일수를 다 계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뭐 통상 우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D 플러스 3이 걸리지만 지금처럼 여기에서도 하루 걸린다라고 하면 D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통상 우편물 등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일반 이런 것들은 D 플러스 3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길 특급은 D 플러스 1, 등기 소포 D 플러스 1, 당일 특급은 당일 접수한 20시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규정을 갖다가 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D 플러스 1처럼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일반 우편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면 통상 우편물 일반 등기하지 않은 거 등기는 등기 통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 우편물이라고 한다면 이때 배달기한은 D 플러스 3이에요. 그런데 얘를 갖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D 플러스 3인데 요거 적용을 예외적으로 D 플러스 1로 하겠다라는 게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이라고 해서 갑자기 당황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등기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소포도 될 수 있고 통상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전반적인 논리상 통상 일반 우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번에 보시면 예외 대상이 나옵니다.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5회도 기억하시고요. 관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보라는 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알리는 소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법령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또 뭐 법이 새로 나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간신문, 관보 같은 경우는 정보의 어떤 속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간신문인데 월요일자가 있어요. 월요일자 신문을 갖다가 뭐 목요일날 받아본다. 그럼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사실상 정보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외 대상의 일간신문 5회 이상, 그 다음에 관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 봐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일간신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문 배급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건데 맞아요. 맞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배급소에서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체국을 이용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신문 일반적으로 보내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 봐주시고요. 제2절에 보시면 통상우편물입니다. 자, 여기 개념에 보시면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포장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서신이라고 한다면 의사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정인, 특정 주소. 인하라고 했으니까 오하라고 했었습니다.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나 전달을 의미한다. 다만 이하를 보시면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의 독점에서 예외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쭉 열거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외하면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서신이 아닌데 바로 의사전달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전달물은 의사전달이 목적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1.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이라고 해서 위에서 나와 있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서적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서신이 아니라 의사전달물로 해서 분류가 된다는 건데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요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 잘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설명되는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지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원래 서신이라는 것은 특정인, 특정 주소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세대주님 고객님 이렇게 한다면 자, 세대주와 고객님은 특정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땡땡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도 어떻게 해요? 특정 주소가 아닙니다. 특정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서신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얘네 둘이 있거나 얘가 있거나 얘가 있거나 하면 서신이지만 만약 둘 다 없다라고 한다면 서신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는 분류상 뭐가 돼야 되느냐? 의사전달물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통화라고 되어 있죠. 통화에 보시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 교재에 보시면은 16페이지 위에 그 개념이라고 해서 통화한 다음에 가로하고 송금 통지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포함된다라는 거 조금 봐주시고요. 송금 통지서가 뭐냐라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그 통화 등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까지 포함됐다라고 해서 내용을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가능한 화폐나 보조화폐, 은행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화폐라는 건 쉽게 얘기한다면 단위가 작은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권이라고 했으니까 발권은행이 이걸 이제 발행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만 우리가 통화라고 한다면
그 지폐나 동전을 다 포함하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돼 있어요. 우편물의 용적, 용적이라는 것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와 포장 방법의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교재에는 무게와 포장 방법에 대한 고시 이게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형 포장 우편물에 대한 비교를 할 때는 용적, 크기만 비교하고 있어요. 크기만. 그래서 일단은 소형 포장물이란 뭐냐라고 하면 좀 크기가 작은 거. 작은 걸 좀 보내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통상 우편물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발송에 대한 요건을 갖다 살펴보시면 통상 우편물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봉투에 넣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넣은 다음에 봉함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투에 집어넣은 다음에 편지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봉함한다라는 것은 그걸 갖다 접어서 풀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봉함이에요. 봉함.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나왔죠? 우정사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에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봉투보다 좀 더 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뭔가 이 박스를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반듯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적합해서 포장하여 발송한다라고 했으니까 싸서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과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뭐 전반적인 리마인드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자, 예전과 다르게 개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수강하지 않고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강의가 처음 듣는 뿐만 아니라 예전에 들었다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정된 게 뭐냐라고 하면 보세요. 우정사 본부장이 발행한 우편엽서와 사제엽서 제조 조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그 다음에 전자우편물이 있는데 예전에 이게 뭐가 있었냐면 모사전송이 있었어요. 모사전송. 자, 예전에 그 내용 보시면 모사전송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모사전송 우편이라고 해서 팩스를 얘기했었습니다. 이것도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봉함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엽서 있죠. 예, 우정사 본부장이 발행하는 관지엽서와 그 다음에 사제엽서가 있고요. 전자우편물이 있습니다. 전자우편물에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봉함식 소형과 대형이 있어요. 그리고 접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봉함한 형태예요. 그런데 전자우편에 그림엽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림엽서.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엽서기 때문에 봉함하지 않냐고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정기 간행물. 자, 우편물과 정기 발송계약 맺었다라고 한다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띠종이를 갖다가 묶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신문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학교에서 나오는 학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띠종이를 묶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띠를 둘러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다가 표시해서 발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의 납부 표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표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금 별납, 요금 후납, 요금 수취 부담 이런 것들을 갖다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통사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봉투에 넣어 보관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소목적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추가가 됐단 말이죠. 위반시 규격 외로 취급하겠다.
예전에 요게 표현이 없었었어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요게 좀 설명된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정확하게 규격 외로 취급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교재상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예전 교재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내용 갖다가 제시하기 위해서 위반시 규격 외 취급을 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반시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요금 자체가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규격과 규격 외로 해서 분류했을 때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규격 외가 좀 더 비싸요. 요금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위반했다라고 하면 규격 외로 취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요금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산정해서 규격 외 요금을 갖다 징수하니까 좀 더 비싸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크기를 보시면 가로, 세로,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 90에 13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세로죠. 90에서 130이고 그 다음에 가로가 있죠. 이거는 140에서 235가 최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0 이렇게 놓으시고 140을 놓은 다음에 남아있는 23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40에 235가 최대치입니다. 두께도 보시면 0.15와 최대가 5mm라고 돼 있어요.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라고 돼 있죠. 이것도 출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최대가 5mm. 모양은 직사각형이고요. 무게 보시면 최소 3g에서 최대 50g입니다. 여기 50g이다 이렇게 놓으면 갑자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제 1장에서 살펴보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서신, 독점권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량과 그리고 우편, 요금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중량을 보시면 350g을 넘거나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초과. 그렇다면 350g 초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나와 있는 무게의 최대가 50g이라고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50g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왜 그 전에 350g을 넘거나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통상우편물은요. 2g에서 최대 6,000g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대 50이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 규격. 규격은 최대 50이에요. 근데 규격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6,000g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취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 50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규격 외로 넘어가면 350도 나오고 6,0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규격이에요. 규격. 그러면 참고적으로 규격은 어떻게 계산되느냐라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눕니다. 5g까지. 이게 이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5g 초과해서 25g까지. 이건 이하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25g 초과해서 50g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규격은.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요? 50g까지라는 게 바로 이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격. 아시겠죠? 규격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게 350원, 380원, 400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보시면 종이라고 되어 있죠. 창문 봉투의 경우에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특별 송달 관련해서 기초 이론에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화면상. 자,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봉투가 있는데 이 중간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이게 뚫려져 있다는 거죠. 이 비닐로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안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주소라든지 사람 이런 걸 다 금방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창문 봉투예요. 그럴 때는 종이가 아니라 뭘 써요? 비닐을 쓰니까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편 번호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좀 추가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수취인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주소. 수취인 주소와 우편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일체 가리짐 및 겹침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들어간 내용이고요. 새롭게. 그래서 수취인 주소와 우편번호 정확히 기재. 그리고 가려짐과 겹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요 판독을 갖다가 기계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편번호 같은 거 이런 거 판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체 가려짐이나 겹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편번호 여백 관련해서 상하좌우에 4mm 이상 여백을 둬야 됩니다. 위치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영역의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하는 거 안 되고 우편번호 작성란에 작성한다라고 하면 5개 칸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번호의 체계는 5자리죠. 그래서 5자리를 기재하라라는 거예요. 만약 5자리 기재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위반 사항으로 해서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한다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단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에 인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 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요.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인쇄된 우편 봉투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좀 크게 그려보면요. 예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6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앞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 6, 뭐 1, 3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잖아요. 요 마지막은 비워두라는 겁니다. 요건 비워두라는 거예요. 공란으로 해서 의미를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5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6자리로 해서 우편번호 있는 우편 봉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앞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앞부터. 그래서 여기에 차례대로 기재하면 맨 끝칸에 비겠죠. 숫자가 당연히. 그거는 공란으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재하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예전과 다르게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문자, 도안 표시,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 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에 불과하라고 돼 있어요. 예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거죠. 기계 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 불가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에 추가됐어요. 자, 여기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거는 인화성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고요. 봉할 때는 풀과 접착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테이플, 핀, 리벳이라고 돼 있잖아요. 호치케이스 그 R 갖다가 스테이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핀 아시죠? 그 다음에 리벳이라고 했는데 똑딱 단추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은 뭐 사용상의 어떤 위험들도 있으니까 취급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에는 완전히 봉해야 되고요. 접착식 우편물을 포함한다. 접착식 우편물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손톱으로 해가지고 쫙 열면은 펼쳐집니다. 그걸 접착식이라고 해요. 접착식. 자, 이걸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봉하라라고 돼 있고요. 특정 부분에 튀어나옴,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 뚫기 등 균일 없이 이거 없이 균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종이, 수입인지 등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 허용한다. 이것도 이제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점자 기록도 허용하고 종이나 수입인지 등 완전히 밀착. 완전히 밀착한다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제가 거기다 직접 쓰지 않고요. 어디다가 이제 뭐 인쇄를 해요. 프린터로 해가지고 출력한 다음에 그걸 잘라서 붙인다라는 거. 그 붙일 때 완전히 밀착해서 붙여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갖다가 자동화로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죠. 기계 집어넣어요. 그럴 때 그 밑에 약간의 여백 공간이 있어야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면 오른쪽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끝에서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얼마요? 1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17mm.
그리고 우편 번호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20m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 띄어진 상태에서 우편 번호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140, 여기서부터 20 우편 번호, 여기 밑에서부터 17mm 이렇게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공간이 여기 남고 이거는 이제 기계 처리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으면 앞면이잖아요. 뒷면으로 해서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17이니까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쪽에서부터 140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17mm 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다만 앞쪽에 우편 번호가 표시되니까 그와 관련된 이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그와 관련된 우편 번호는 앞쪽에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시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뒷면이니까 우편 번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편 엽서 규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반 시 규격 외 취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규격의 취급, 즉 규격 외로 해서 요금을 갖다가 징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보시면 가로와 세로가 나와 있는데요. 최소가 90, 최대가 120. 그 다음에 가로 보시면은 최소 140과 최대 17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요 최소에다가 플러스 30mm를 갖다 더 한다라고 하면 바로 최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형식이 나와 있는데 직사각형 형태라고 돼 있어요. 별도로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엽서를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그 엽서가 뭔가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형태를 갖다가 여기서는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다라고 해서 그 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무게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2g, 최대 5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중량이 최소 2g부터 최대 6,000g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왜 최소가 2g이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엽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소가 얼마예요? 2g이라고 돼 있으니까 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무게를 이게 나와 있는데 최소가 2g이 바로 여기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대는 5g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이하를 보시면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중량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크기가 좀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중량 변화가 없으면요. 우편 엽서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요. 그러면 취급상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중량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g에서 4g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최대는 역시 그대로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라고 하면 110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가로 크기를 보시면 153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우신다라고 하면 이제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 거기에 옛날에 153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편 엽서 관련해 가지고 무게를 갖다 얘기할 때 이렇게 세로나 가로 크기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중량의 변화가 있다. 그때 가로 크기는 어떻게 해요? 모나미 볼펜 153mm를 넘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재질을 보시면 종이로 되어 있고요. 이어서 5번에 우편 번호 기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그 앞 가쪽에서 전부 다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다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수취인 주소와 우편 번호를 갖다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가려짐이 그다음에 겹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상하좌우 3mm 이상의 여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밑에 보시면은 우편 번호는 5칸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죠. 만약 6자리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적고요. 맨 마지막은 공란으로 해서 둔다라는 것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참고하시면서 내용 갖다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 표면 및 내용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에 보시면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앞면이라고 해서 오른쪽 끝에서 140mm, 그다음 밑면에서 17mm, 우편보로 오른쪽 끝에서 20mm. 이거는 동일해요. 다만 가에서 설명된 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앞면과 뒷면까지 나왔었죠. 그러나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앞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소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사제하는 우편엽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제엽서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제엽서입니다. 구분하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요거는요, 말 그대로 정부에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가 관제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외에서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엽서를 갖다가 사제엽서라고 하는데, 사제엽서라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을 갖다 충족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충족하라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그에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규격 외로 해서 취급이 될 텐데, 이와 관련된 요금이 어떤 식으로 해서 책정됐느냐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요, 해당 우편 요금이 400원 요금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가로한 다음에 규격 봉투 25g에서 50g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라는 건데요. 잠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격 관련해 가지고요,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규격 우편물 관련했을 때 5g까지, 그 다음에 5g 초과해서 25g까지, 요걸 이제 이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하. 그 다음에 25g 초과해서 50g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느냐라고 하면 2021년 9월 1일부터는요 50원씩 인상이 돼서, 예전에는 요게 350원이었는데 400원, 요게 예전에는 380원이었다가 지금은 430원, 이게 예전에 400원이었다가 450원,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아마 지금까지는 400원 이렇게 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2021년 9월 1일부터 요금에 대한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450원의 요금으로 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25g에서 50g이라는 걸 설명한 내용이 요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우편엽서는 원래 최대 중량이 어떻게 됐냐면 5g까지예요. 우편엽서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50g까지의 규격 외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 금액이 400원, 그러니까 2021년 9월 1일부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450원으로 조정됐는데, 그 450원의 이유는 바로 요 구간의 요금을 갖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규격봉투 25g에서 50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요거였는데 50원 인상돼서 지금은 이렇게 조정됐다라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라본에 보시면 권장 요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권장이라는 건 뭐예요? 권장.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권장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은 위반 관련했을 때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권장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위반했다라고 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3번에 보시면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 요금 납부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편지 봉투를 보시면은 여기에 우표를 붙이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표를 여기다 붙이지 않고 한 요 정도쯤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붙였어요. 혹은 정중앙에다 붙였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금은 냈느냐?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은 여기에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설사 여기에 붙이지 않고 여기나 여기에 붙이더라도
본질적인, 즉 요금을 갖다 제대로 냈느냐라고 한다면 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규격외로 취급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권장이에요. 권장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즉 위반하더라도 규격 외의 요금을 징수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의미를 좀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전에 살펴봤던 가하고 나 관련했을 때 거기에 어떤 규격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은 규격 외로 취급해서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지만 권장 요건을 위반했다라고 해서는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에 보시면 색상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의 반사율이 낮으면요. 너무 낮으면 그 안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수준을 갖다 유지해야지 그 안에 우편물을 갖다 내가 보낸다라고 한다면 보내는 사람의 의사를 갖다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질, 재질이 이게 이제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2라고 썼는데 제곱미터당 79g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복사 용지를 구매해 보시면 거기서 A4 용지에 디젤 관련했을 때 70, 75, 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종이가 두껍고 질이 좋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얇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요 정도 79g 정도는 이상 돼야지 유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불투명도는 20% 이하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봉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투명도가 높아야지 그 안이 제대로 안 보여요.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내고자 하는 우편물이. 그런데 이게 너무 낮으면 그런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75%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봉투 불투명도 20%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봉투는요. 요 안이 이렇게 뚫렸습니다. 뚫린 대신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비닐을 갖다가 씌워놨어요. 그리고 요 안이 들여다 보입니다. 요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주로 일반적으로는요. 거기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열어가지고 딱 펼쳐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그 상대방 측에서 보내고자 어떤 내용들이 딱 쭉 나오거든요. 자, 그게 창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봉투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비닐, 아주 투명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이 안에 구체적으로 주소라든지 수취인이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이상이라고 한 것과는 좀 대비되는 불투명도 20% 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 그래서 앞에서 설명됐을 때는 이상이지만 창봉투 관련했을 때는 보여야지 되기 때문에 20% 이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봉투의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가능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띠종이 관련했을 때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내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띠종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띠종이를 딱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띠종인데요. 띠종이 관련했을 때 앞면의 윗부분 2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띠종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앞면에 이게 앞입니다. 앞면에 윗부분의 2분의 1.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면의 윗부분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대략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면 전체 관련했을 때는 원하는 사항 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과 다르게 5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광고 기재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광고 기재. 앞에서는 원하는 사항이고 5번에서는 광고 기재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편 엽서의 뒷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뒷면. 예를 들어서 카드사에서 카드 이용에 대한 명세서를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됐을 때 거기에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땡땡 카드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광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권장사항 관련됐을 때 좀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권장 요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설사 위반하더라도 규격의 요금이 징수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숫자 관련된 내용들은요. 수업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내용을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편엽서의 경우에 있어서 평판으로 인쇄한다.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즉 평판 인쇄 방식으로 해서 엽서는 제작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평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와 이미지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걸 물과 잉크를 갖다가 딱 섞어가지고 화학적으로 인쇄하는 방식을 말해요. 자, 그게 평판 인쇄인데 사제엽서는 예외라고 했으니까 꼭 이걸 갖다가 고집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7번에 보시면 전기 간행물을 묶어서 발생하는 띠종의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문 형태가 있고요. 다른 형태가 있어요. 신문 형태다라고 하면 세로와 가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로는 70mm 이상, 가로는 90mm에서 최대 235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규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도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론 강의 끝나고 문제풀이 끝나고 이제 정리한다라고 했었죠. 뭐 주제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걸 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참 뒤에 얘기니까 일단은 나올 때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다른 형태의 전기 간행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기초 이론 시간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드린 그 교환을 갖다 출력해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간행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체를 덮어요. 종이로 덮을 수도 있고 비닐로도 덮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밖의 사항에 보시면 띠종이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띠종이가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편물이 얘와 분리돼서 이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문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우편 번호는 뒷면 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기재한다. 신문 형태의 경우에 이게 약간 독특하죠. 물론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약간 다른 형태로 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신문 형태가 아닌 전기 간행물 크기가 A4 이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A4 이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띠종이. 근데 접어도 이게 평평하고 균일하다라고 하면 접어서 발송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보시면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에 취급 대상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항을 위반한 경우에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 취급, 나항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우편엽서의 규격 외 취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위반시 규격 외 취급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위반시 규격 외 취급, 그 외는 위반하더라도 규격 외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격 외로 본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처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5번에 보시면 우편물의 외부 표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전과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 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코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취인 주소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숫자로 바꿨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우편 번호를 갖다 1970년대에 도입을 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5자리, 중간에 6자리, 그러다가 몇 년 전에 5자리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보시면 우편 번호는 국가 기초 구역 도입에 따라서 지형 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의 국가 기초 구역 번호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자리.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주소가 예전에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었죠. 도로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도로명과 연결돼서 지금 번호도 5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5자리 국가 기초 구역 번호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시, 군, 뭐 특별, 광역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냥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는요. 번호가 01부터 해서 09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여기에 3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라고 하면 종로구가 있어요. 종로구. 종로구는 030에서부터 032까지 씁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예비번호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031이라는 것은 03은 서울특별시 여기 번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이라고 했으니까 종로구가 030에서부터 032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구. 종로구.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87이라고 돼 있죠. 1년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031, 87 이건 뭐냐라고 하면 광화문 우체국을 얘기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죠. 이게 광화문 우체국이에요. 광화문 우체국의 우편 번호가 031, 87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종로구만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관악구도 나오고 영등포구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악구다라고 한다면 07에 뭐 영등포다, 영등포구다라고 하면 08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특별광역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기에 시, 군, 구, 여기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구가 들어가고 뒤에는 1년 번호구나 이렇게 내용을 갖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번에 보시면 집배 코드가 나와 있어요. 자, 집배 코드는 뭐냐라는 건데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해서 표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편 물류를 갖다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 훨씬 더 배달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숫자나 이렇게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요. 집배 코드 관련했을 때 총 9자리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편물의 외부 표시사항은요. 2019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요거 새롭게 들어갔으면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집배 코드 관련했을 때 계속 보고 있는데 모두 9자리다. 그리고 도착 집중국에 2자리가 있다. 배달국에 3자리가 있다. 집배팀에 2자리가 있다. 집배구에 2자리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착 집중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청이 참고하시면 서울청이 A로 시작해요.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나오거든요. A1이 뭐냐면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착 집중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달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110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게 광화문 우체국. 그 다음에 집배팀이 두 번째 집배팀이죠. 그 다음에 집배구라고 되어 있는데 집배구는 뭐냐면 여기에서 수집과 배달을 하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면 훨씬 더 전체적인 물을 갖다 구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배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시간의 단축 효과를 갖다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목적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집배 코드 있죠? 9자리다, 도착 집중국 2자리다, 배달국 3자리다, 집배팀 2자리, 배달국 2자리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교재를 보시면 다라고 해서 외부 기재 사항에 대한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물에 집배 코드를 갖다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배 코드 기재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보낸다라고 하면 거기에 등기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라벨지를 갖다 출력하면은요. 이게 라벨지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등기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집배 코드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뭐 A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편물에 집배 코드를 갖다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통상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 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우편물 요금 감액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량의 우편물 갖다가 보내게 됐을 때 그래요. 근데 다량의 우편물 갖다가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이걸 분류하고 또 이걸 뭐 어떤 지역별로 나누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집배 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만약 그렇게 해서 뭔가 다량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집배 코드에 대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주소를 갖다가 쭉 입력을 하고요. 그걸 인터넷 우체국으로 해서 업로드 시키면 거기에서 집배 코드를 갖다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부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여기처럼 구분해서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요금에 대해서 감액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편물 외부 표시의 금지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은 표시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죠. 요금 표시 인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금 별납, 요금 후납, 요금 수취인 부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협의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해서 마음대로 쓰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공공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을 조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가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내용 보시면 이거는 정말 적으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 공공질서, 반인륜, 뭐 음란퇴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는 기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고유식별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번호라든지 운전면허 번호라든지 외국인 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기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안은 조금 체크를 해서 봐주시고요. 자, 라번에 보시면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들도 여기에 그 기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7번에 나와 있는 제한 용적 및 중량은요. 챕터 3의 우편물 접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중량을 기점으로 해서 통상우편물 2kg, 소포편물 20kg 해서 이하와 초과로 나누어지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달기한을 해서 여기에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 송달 기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상우편물 개념의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통상우편물 규격 요건의 외부 표시사항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크기나 모양, 무게, 재질, 우편번호 기재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권장 요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까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2020년 자료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편 번호 관련된 구성 체계 그리고 집배 코드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잖아요. 항상 예전과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하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예전에 보면 출제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챕터 2 관련해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